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 초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됐었죠. 제11호 태풍, 12호 태풍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태풍 전망과 함께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이상기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옛 연인을 살해한 피해자가 재판에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지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공론화하고 있는 사형 집행의 범죄 예방 효과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대로 오는 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걸 피하려고 방탄단식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사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서 오전만 조사를 받고 다른 날 추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자 검찰은 준비된 전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4.19 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박사는 12년 전에도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4.19 단체가 저지해 참배하지 못했습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심사를 위해 출석했다가 출입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어 강제 구인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온 재정계산전문위원회가 최종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액수는 그대로 둬서 고갈 중인 기금을 확보하자는 건데 내부에서 반발 의견이 나오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상하던 태풍은 우려와 달리 모두 우리나라를 비껴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 일정을 두고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오는 4일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해서 오전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검찰은 조사하다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희부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검찰이 다른 또 입장을 냈네요.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 측이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이례적으로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에 오는 4일 출석해 2시간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조사받을 수 없어 오는 11일에서 15일 사이 다시 출석해 나머지 수사를 받겠다고 검찰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변호인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정을 두고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면서 피의자의 일반적인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 대표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 과정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회장은 유력 대권 후보였던 이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고 이 대표도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찬대, 천준호 두 의원에게 오는 4일 소환을 통보해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경기도지사 방북 공문이 유출됐다는 의혹에도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이른바 사법방해 의혹 수사를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의 요청대로 오는 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민주당은 정치 수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걸 피하려고 방탄단식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이 대표와 검찰 사이에 출석 날짜 놓고 갈등 상황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정치권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는 4일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오늘 오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요. 이 대표는 다만 4일 오후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국제 공동회의 일정을 바꿀 수 없는 만큼 그날은 1차로 오전 조사에만 응하고 추가 조사를 따로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그런 입장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종일 조사를 받지 않으면 4일 소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히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동정론을 일으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사법 처리를 피하고 내분을 차단해 당권을 사수하기 위한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치국가의 수사 절차를 방해하는 방탄 단식에 불과해 보입니다. 여당은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앞선 입장에 대해서도 시간 안에 조사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기국회 오늘 개회를 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회는 오늘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오는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합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이념 논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쟁점마다 치열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657조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데 정기국회 기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 국회 운영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 경쟁에 몰두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폭주를 바로잡아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의 실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단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개혁 법안들을 반대하고 나선다면 다음 총선 때 무리한 국정 발목 잡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정권에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회복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를 회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간 치열한 삿바 싸움이 벌써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가 63년 만에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박사는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박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로서 4.19 혁명 학생회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오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지께서도 참 잘해놓으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참배가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의 출석 과정에서는 법정 출입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심사가 지연됐고요.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군사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에 입장하기 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항명이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다. 그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원 출석길에는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의 배웅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병대 동기 등 17,000여 명이 서명한 구속기각 탄원서를 전달했고 군가 8강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과정에서 박 전 단장 측과 국방부 측 사이에서 마찰이 빚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심사는 2시간가량 지연된 뒤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일행은 군사법원에 마련된 별도 출입구로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국방부 측이 별도 출입구가 아닌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정으로 입장하라고 맞서면서 이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과 군사법원이 별도 기관인 만큼 국방부 영내를 통해서가 아닌 전용 출입구로 입장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이 국방부 측은 해당 입구는 공개 재판 때 일반 방청객들이 출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은 비공개 영장 심사이기 때문에 닫아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치 끝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 영장을 집행해 법정으로 데려갔고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단장의 혐의 정리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대한 입장도 전해 주시죠.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사건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히 이 장관이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습니다. 반면 박 전 단장 측은 항명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이첩 과정에 외압 정황이 있었다며 진술서와 녹음 파일 등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엔 박 전 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경로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온 재정계산전문위원회가 최종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액수는 그대로 둬서 점점 고갈되고 있는 기금을 확보하자는 건데요.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나오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개선위원회 추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이면 고갈됩니다. 기금이 동나는 예측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면서 위원회는 기금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올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늦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 15%, 18%까지 높이고 수익률과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바꾸는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를 15%까지 올리고 수익률을 1%포인트 더 높이는 한편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18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제시한 것이고 5차례 하는 재정 과정에서 이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을 올리지 않는 개혁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위원회 내부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안을 소수 의견으로 명기하도록 추진하자 위원 2명이 사퇴하며 반발한 겁니다.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시도는 이런 노후 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연금 개혁을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다. 이렇게 국민연금 보장성과 재정 안정화를 둘러싸고 여러 직역별, 세대별로 이견이 잇따라서 단일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내 연금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금 청년, 노인 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과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시대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이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재정 강화 방안에 주력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수강역 대포 흥남로에 모집입니다. 중심에는 건물을 붕괴할 수 있는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어서 성인 남성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항구 앞쪽은 거센 바람으로 스티로폼 등이 날아가고 있어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바다를 지나 항구 앞쪽은 여수 지역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와우. 네, 앞서 지난해 9월이었었죠. 태풍 11호 태풍 흰남노. 당시 우리 YTN 취재기들이 열심히 전해드렸던 방송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사실 11호 태풍 하이쿠이도 비슷한 경로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도 보면 9월 초였었고 또 11호 태풍이 흰남노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11호 태풍 또 하이쿠이가 원래는 상하이 쪽 거쳐서 서해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때와는 달리 좀 더 왼쪽으로 가나 봐요? 천만다행이죠. 예. 지금 가을 태풍이고요. 예. 올라왔다면 물론 9호 태풍보다는 세력이 좀 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서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점쳐졌었는데 그렇게 올라왔을 경우는 우리나라 태풍의 위험반호에 들게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두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하나는 동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세력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호 태풍인데요. 11호 태풍을 약간 밀어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북쪽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잠깐만요. 찬 공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네. 이 태풍이 올라오는 것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한반도 모습 한 번만 짚어주세요. 한반도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아, 거기 보이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찬 공기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좀 색깔도 바꿔줄 수 있나요? 그렇죠. 파란색 대신에 알겠습니다. 잘 보이는 바꿔볼까요? 색깔로. 예.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를 이 네, 차가운 네. 공기가 지금 막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중국 내륙으로 그러니까 타이완 북쪽을 지나서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 소멸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겹쳤죠. 고기압과 찬 공기 두 개가 동시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았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를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심하면 우리나라 관통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동쪽으로 온다,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서쪽으로 온다 예.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 없이 9호, 11호, 12호 태풍 모든 태풍이 비껴가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12호 태풍 그렇죠. 기러기 또 생겨났는데
지금 기러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러기가 지금 광 북동쪽에 있거든요. 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세력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올라오면 중간 강도 태풍까지는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수요일 날 미국 예측 모델을 보니까 네. 저 기러기 더 위험하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 11호 보죠? 태풍이 약화되면서 12호와 그 합쳐지는 모습도 그럴 그려진 가능성이 적도 있다. 있었고요. 굉장히 우려가 컸었죠. 11호가 서쪽으로 오면 이 태풍 12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도 점쳐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가 버티고 있습니다. 강한 찬 공기 고기압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우리나라 북쪽에 지금 찬 공기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또 기러기가 못 올라오나요? 또 못 올라옵니다. 예. 이 찬 공기 때문에 올라오던 게 예. 약해지면서 그렇군요. 일본 규슈 쪽 남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니까 이게 급속하게 약화되면서 이 부근에서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가운 공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처음으로 2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네. 19.7도였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약간 선선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차가운 공기가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1호도 중국으로 보내버리고 12호도 아예 일본 부근에서 소멸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봤습니다. 네네네. 지난해 흰남노 굉장히 그렇죠. 피해가 컸었는데 아직은 태풍의 길이 열려 있고 태풍은 이제 9월이면 시작이기 때문에 더 생겨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이게 11호 흰남노의 진로였습니다. 예. 이상 진로였죠. 예. 12호 기러기와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해서 쭉 대만 쪽에 머물다가 거기서 정체를 했습니다. 정체를 했다가 갑자기 급 우회전을 하면서 거제분에 상륙한 데에 빠져나갔거든요. 네, 네. 제주도와 남부지방, 특히 영동지방까지 굉장히 큰 피해를 준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우리나라를 영향을 주고 빠져나갔는데 네, 네. 이렇다는 이유가 이 태풍 우리나라 동쪽으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밀렸다가 이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랬군요. 당분간은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놓이게 된다는 거고 그건 태풍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9호부터 10호, 11호, 12호까지 4개의 태풍이 일주일 새에 생겼는데 이 태풍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또 고기압에 가로막히고 마지막으로는 찬 공기가 영향을 주면서 다 우리나라를 비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흰남노처럼 하나의 태풍이 만들어져서 이런 경로를 따라서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앞으로 9월 중반까지는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려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10월 초까지도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네. 여전히 네. 3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강하게 발달해서 북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태풍은 다행스럽게도 비껴갔지만 예. 다음 태풍이 발생한다면 발생 초기부터 발달 그리고 이동 경로까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풍이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찬 공기의 고기압이 지금 우리 한반도 위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계속 거기 자리 잡고 있으면 못 올라오겠네요. 예. 이 찬 공기가 효자 노릇을 했는데 예. 찬 공기가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동성으로 바뀌면서 이동하거든요. 바뀌고 예.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충분하고 예. 확률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 전망은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이동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폭풍 해일주의보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 오전 부산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폭풍 해일주의보 일각에서 어쨌든 그 슈퍼문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달과 폭풍해일주의보가 관련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백중살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백중살이라는 거는 1년 중에 그 살이일 때, 그러니까 만조시에 바닷물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근데 바닷물의 높이는 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슈퍼문이라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슈퍼 블루문이었는데 예. 블루문이라면 한 달에 2번째 뜨는 보름달을 블루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슈퍼문이라는 거는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달이 슈퍼문입니다. 저도 어제 보긴 봤는데 네.
조금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상당히 크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슈퍼문 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 미니물 때 가장 작을 때 달하고 슈퍼문일 때 그 달하고 3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8월 1일에 뜬 달도 슈퍼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31일에 뜬 달도 슈퍼문이었습니다. 그 네. 이야기는 보통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네. 그게 36만 7,600km 안으로 들어오면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두 번 다 슈퍼문이었고요. 예. 어제 같은 건 슈퍼블루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만큼 이야기하는군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야기는 달의 인력이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조시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고 예. 이때쯤 돼서 백중사리가 있는 겁니다. 네. 거기에 너울성 파도, 태풍은 우리나라를 비껴가지만 태풍으로 인한 너울이 겹치면서 바닷물 수위가 평소보다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예. 이 때문에 남해안 같은 경우는 저지대 침수 우려되고요. 또 해안가 같은 경우는 너울성 파도가 넘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각별히 앞으로 나흘 동안입니다. 네, 네. 만조시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국제적으로 기후 뉴스가 네. 참 많이 나와요. 지금 프랑스에서 지난주에 거대한 산사태 났었는데 네. 이게 폭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폭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폭염 때문에요? 폭염 이후에 폭우가 옵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래픽을 잠깐 제가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유럽 지도네요. 유럽 지도입니다. 위치를 표시를 해드리면 왼쪽에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이탈리아. 여기가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 내부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렇네요. 폭염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붉은색이면 몇 도 정도 됩니까? 30도가 넘습니다. 대부분 예. 34도, 35도를 넘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약간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역은 빨간데 이 부분은 아주 약간 녹색빛으로 보이잖아요. 아,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그렇죠. 사이로. 그 예. 사이에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들어온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뜨거운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두 개가 부딪히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폭염 뒤에 프랑스 남동부 지역으로 폭염 뒤에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예, 예. 이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한 거고요. 그래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저희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탈리아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네요. 이 차가운 공기가 프랑스 남동부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 쪽으로 지금 파고들었거든요. 네. 강하게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프랑스 남부죠. 폭염이 이어졌던 지역으로는 폭우를 그리고 이 찬 공기의 중심이 조금 더 들어갔던 이탈리아 지역으로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으로는 대신 폭설이 쏟아지고 그렇군요. 그 저쪽 지역이 그 알프스 산맥 있는 쪽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온에 이렇게 찬 공기가 차가운 공기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네. 대부분 더 발달하면서 눈으로 내린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눈으로 프랑스 알겠습니다. 남부는 예. 폭염 이후에 폭우로 나타났겠죠. 네. 그리고 미국 상황도 좀 볼게요. 지금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 관통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이제 북서진을 하면서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지금 소멸한 상태고요. 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 허리케인은 보통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 세력이 약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는 허리케인이 대서양에서 발생해서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기 전까지 최대 4등급까지 발달했고요. 상륙하면서부터는 상등급의 위력을 지녔는데 네. 시속 200km가 넘는 폭풍을 동반하고 폭우까지 동반했습니다. 이게 플로리다 북부 지역을 강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리던 차가 전복되고 또 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째 뽑혀지고 그리고 빌딩 같은 지금 화면에 경우에도 나옵니다. 예. 거의 초토화가 될 정도 그러니까 네. 나무집들 같은 경우 지붕이 다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위력을 지녔고요. 네. 상당히 많은 수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피해를 입힌 상태에서 플로리다 북부를 강타하고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은 소멸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살펴봤고 이제 올 가을 날씨 특히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10월에 이제 추석 연휴가 엿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 한 달 정도 남아서 예측할 수 있을까, 예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지금 예상 전망하고 있나요? 기상청 예보는 우선 없고요. 기상청 예보는 전체적으로, 없고요. 예. 예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지금 모델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변수가 워낙 많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보는 예. 불가능합니다. 네. 대신 네.
확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년 중에 가장 맑은 날이 많은 경우가 9월 말부터 10월 상순까지입니다. 아, 보통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쯤 되면 우선 맑은 날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상청 1개월 예보, 3개월 예보를 보면 9월 중순 정도까지는 가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가을 장마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10월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습니다. 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기온도 낮 기온도 무더위보다는 약간 괜찮은 날씨,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줄 경우에는 가끔 저기압이 통과하지만 비가 내린다고 해도 비의 강도는 굉장히 적고 약하고 또 비의 양도 매우 적습니다. 우선 그래서 10월 초 연휴 기간 같은 경우는 맑은 날보다는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보다는 맑은 날이 될 가능성이 확률은 상으로 높다. 대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네, 김진우 기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나와서 기상 전망 자세히 좀 분석해주고 있는데. 변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태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태풍이 가장 큰 영향을 그렇죠. 미치겠죠. 태풍이 마지막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상순까지도 요즘에는 늦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륙을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나라를 비껴간다고 하더라도 10월 상순까지 태풍이라는 변수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만 제외한다면 이번 굉장히 그 행운으로 받게 되는 긴 연휴 기간 날씨는 좋은 쪽에다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진우 기자 믿고서 좀 계획 세워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급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김진우 기자가 또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우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남침 의도를 드러내며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서 추가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계룡대를 가리키며 남한 점령을 거론한 북한 정군지휘 훈련에 대해 미 국방부는 도발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3국 공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would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ny type of provocative rhetoric or behavior. The United States, ROK, Japan, and our other allies in the region, we will continue to be focused on deterrence, to deter aggression.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서도 불법 전쟁과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하는 데 기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용병그룹 바그너그룹과 무기를 거래한 데 이어 지금은 러시아군 최고위급과 협상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Minister of Defense actual traveling to the DPRK to negotiate for arms. So to the highest levels of the Russian military establishment. So again, we are going to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not negotiate with Russia.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2차례 발사했다 실패한 군사위성과 관련해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북한인 전진영과 러시아인 코즐로프, 러시아 기업 인텔렉트를 특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러시아 기업에 취업시킨 뒤 돈을 벌어 위성 개발 자금을 댔다는 게 재무부의 설명입니다. 특히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북한 국방과학원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 러시아 기업인 인텔렉트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가상화폐 관련 업계와 정보 교류회를 열어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무기 개발 자금을 대기 위해 최근 가상화폐 탈취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기관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회사 한 곳과 개인 5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 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무인기 관련 핵심 기술 개발과 정보기술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 프로그램 개발 회사입니다. 또 이 회사의 사장 류경철과 중국 선양주재 대표 김학철, 진저우 주재 대표 장원철, 단둥 주재 대표 리철민과 부대표 김주원 등 5명도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상호 존중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밝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한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좋은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이 지역에서 우리의 매우 중요한 이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는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поддерживают добрые отношения, взаимоуваж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Мы имеем в виду развивать и дальше. 페스코프 대변인은 백악관이 밝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약속을 이행한다면 즉시 흑해 곡물협정에 복귀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징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곡물 운송 방안에 대해 피단 장관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Кроме этого, мы обсудили инициатив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об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тавок в Турцию российского зерна объемом до 1 миллиона тонн по льготной цене для последующей переработки на турецк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라브로프 장관은 재정 지원을 담당할 카타르도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지 2달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진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생전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스스로 생명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발언도 영상에서 확인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위장복 상의와 모자 차림으로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망하기 며칠 전 아프리카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추정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본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에는 프리고진이 평소 이런 위협을 알고 있었다는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Для обсуждающих, жив я или нет, как у меня дела, сейчас выходные,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августа 23 года, нахожусь в Африке. 프리고진은 이어 나를 제거하는 것과 사생활, 수입 등 나에 대해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며 손인사를 건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상에서 언급된 8월 하반기의 주말은 19일이나 20일로 보이며 프리고진은 그로부터 3, 4일 후에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로이터는 프리고진의 위장복과 모자, 시계 등이 추락사고 직전에 공개된 영상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도 프리고진이 생전에 암살 위험을 느끼고 치밀하게 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 기록 분석 결과 프리고진의 전용기는 등록지와 관할지가 여러 차례 변경됐습니다. 외부 추적을 감지하는 장비와 전자 차단 장치가 설치된 이 전용기는 경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관제용 자동 응답 장치도 자주 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동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주요 방어선을 뚫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동부 전선인 로보티네는 자포리자주의 도로와 철도 허브인 토크마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요충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우크라이나 군인 200여 명이 독일 그라펜베르 육군 기지에서 에이브럼스 전차 훈련의 마지막 단계인 연합무대 훈련을 마쳤다고 현지 시간 31일 보도했습니다.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今そのことが重要ですか。言ってみる。朝鮮人。 先ほども申し上げました通り、政府として調査した限り、政府内において実質関係を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네, 이 시각 보도국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경주시 도지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배관 파손으로 지름과 깊이 2m 규모인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피하려던 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혀 3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속수동과 박달동 일대에서 10여 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갇히는 등 주민 수천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헬기까지 수색해서 동원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 강화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빼돌린 빌라왕 등 전세 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 6명이 1계급 특진했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어제 저녁 6시쯤 환전소 주인이 가져온 현금 1억 2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1심에선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재작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이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위증 대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참사 발생 49제인 오늘 오후 5시에 사고 현장인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에서 추모제가 열립니다.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대 밤하늘에 서울시가 연무기와 레이저 등 특수 장비를 활용해 북극권에서만 볼 수 있는 천체 현상인 오로라를 실감나게 구현했습니다. 강원 세계산림 엑스포와 연계해 내설화 가을꽃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오늘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제 용대 관광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가을이 왔나 싶었는데 내륙에서는 다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도 약 29도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날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바깥에 계신다면 일교차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영과 거제에는 호우주의보가, 제주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구름이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정체전선이 이동하면서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제주도의 많게는 2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내일도 쾌청한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21도, 세종 18도, 대전 19도 등 중부에서는 20도를 밑도는 지역이 많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져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1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태풍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남부지방의 비는 휴일인 모레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기상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높으니까요. 해안가에는 출입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옛 여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피의자가 재판에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최근 공론화하고 있는 사형 집행의 범죄 예방 효과까지 짚어보겠습니다.